그해 가을 호랑이 영감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도장을 훔쳐내어 개울뚝 밭을 저당내 먹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지 얼마 안 돼요. 쇳내 아버지는 여태까지 씌운 심내가 한꺼번에 나타난 듯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감나가는 약이라곤 도무지 써보지를 못했다. 병인이 사들이지 못하게도 했다. 병인은 입버릇처럼 자기의 병은 약을 써서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뼈와 가죽만 남아 거의 해골이 다 되어 있었다. 큰 나무일수록 넘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듯이 누가 보나 쇳내 아버지는 회생에 일어날 것 같지 못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들은 그 온 동네를 뒤흔들어 놓고 하던 호랑이 영감의 목소리를, 솔직히 말해서 그리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던 그 목소리를 앞으로는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알지 못할 어떤 서운함이 가슴속에 서림을 금할 길이 없어 했다. 투전판만 찾아다니던 맏아들과 대개는 평양에 가 있던 작은 아들이 그래도 며칠 아버지 머리맡에 와 앉아 있었다. 병이는 어디 그런 기운이 남아 있었던지 두 아들에게 몇 번이고 내깟 놈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 썩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병문안 와 있던 동네 늙은이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 말라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얼핏 보아 병인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해도 그렁저렁 오래 끌 것만 같은 데다 아버지의 역정이 듣기 싫어 큰아들은 다시 투전판으로, 작은아들은 잠깐 다녀오마고 평양에 가버리고 말았다. 맏며느리도 손자들도 병구 안에 아주 지쳐버리고 말았다. 사위인 쇳내 남편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단지 쇳내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곁에 붙어서 시중을 들었다. 뼈만 남은 딱딱한 아버지의 사지를 주무르고 두드린다. 손끝이 솔도록 머리를 찝어준다 했다. 종래 쇳내 아버지는 손과 발이 보기 좋을 만큼 부어오르더니 그러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쇳내가 눈을 감겼다. 쇳내는 아버지의 눈에 손을 얹은 채 그 자리에 나가 쓰러지고 말았다. 깨나서도 곡을 하다가 몇 번이고 까무라쳤다. 3일장을 치르고 난 저녁에 쇳내는 그만 팔싹동이 애를 낳고 말았다. 사내이었다. 동네 노파들은 와서 들여다보고는 손톱 발톱이 아직 채 굳지 않았더거들 했다. 눈도 뜨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 젖도 제대로 빨지 못했다. 울음조차 변변히 울지 못했다. 구삭동이보다 팔싹동이가 산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보나 애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았다. 남편은 한 번도 애를 들여다보는 법도 없이 종자로 따들인 호박을 베고 밤낮 천정만 바라보고 있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루는 휙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다음 날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동구 밖으로 나온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쇳내는 혼자 이 언제 죽을지도 모를 작은 핏덩어리를 의지하는 마음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 듯했다. 이 마음은 그 다음 날에 가서는 더욱더 쇳내의 가슴속을 자리잡아 나갔다. 동네에서는 누구의 입으로부턴가 쇳내 남편 동희가 건넌마을 석봉인의 장보러 가려고 내놓은 쌀 단말을 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소문이 퍼졌다. 쇳내의 가슴이 덜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종래 남편이 그런 일까지 저질렀구나. 그 길로 쇳내는 석봉인의 한테로 갔다. 사실 소문대로였다. 쇳내는 이제 자기가 몸만 추스르면 품팔이를 해서라도 기어이 갚아주겠노라고 하고 돌아왔다. 그날 밤부터 이상이 마음이 놓여지는 쇳내였다. 이젠가 저젠가 남편이 돌아올 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었다. 애는 요행 죽지 않고 살아났다. 쇳내는 죽자 하고 일만 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남에게 갚아줄 것부터 앞세웠다. 그리고 모든 힘들고 고됨이 이 어린애로 해서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그 즈음 쇳내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기 시작한 게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태까지의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돌아와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남편으로서다. 쇳내 저로서도 모를 일이었다. 백날이 되어도 웃지를 못하던 애가
그래도 어르면 사람을 알아보게쯤 됐을 때 쇠내는 남몰래 혼자 애를 어르다가도 문득 생각히는 것은 남편이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어 주었으면. 자기는 아무래도 좋았다. 17에 벌써 생가부가 됐다는 말도 참을 수 있었다. 단지 애에게만은 압이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도리어 자기에게는 무섭고 싫은 남편이건만 애에게만은 압이 없는 자식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면서 쇠내는 이젠가 저젠가 남편을 기다리게까지 됐다. 애가 뒤집기 시작했다. 그러한 어떤 날 쇠내에게 웬 편지 한 장이 와닿았다. 쇠내는 이게 필시 심상한 일이 아니라고 안동네 맛조카한테로 갔다. 맛조카는 편지를 받아들더니 고모부한테서 온 편지라고 했다. 쇠내는 무슨 전기에라도 닿은 사람처럼 앞으로 돌려 젖을 물리고 있던 애를 후딱 끌어안았다. 편지에는 별 사연이 쓰여져 있는 건 아니었다. 그저 겉봉에 적혀있는 주소대로 만주 어디에 와 있다는 말과 석봉인의 쌀값은 곧 벌어 보낼 터이니 좀 참아달라고 하라는 말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렇건만 쇠내는 전에 남편이 절가살이 시절에 돈을 간수하던 이상으로 정성스레 편지를 접어 주머니 속 깊이 넣었다. 석봉인의 쌀값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좋을걸 하는 생각과 함께 그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애 잘 자라느냐는 말 한마디가 들어있지 않은 걸 적이 섭섭해하면서 하기는 애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동네에서 들은 쇠내의 남편이 그새 만주가 산다는 말로 쇠내를 만주로 들어오란다는 소문이 났다. 동네 노파들이 쇠내한테 와서는 정말 만주로 들어오라더냐고 했다. 쇠내는 사실대로 편지는 왔지만 들어오란 말은 없다고 했다. 그래 들어가려느냐 어쩌려느냐고 묻는 말에 그저 글쎄요 하고 말았다. 그 이상 쇠내로서는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살았을 적에는 노 드나들던 살구나무집 할머니가 아예 들어갈 생각은 말라고 요새 만주에 색시장수가 들끓났는데 못된 놈 제 색시 팔아먹을 줄 누가 아느냐고 타이르듯 했다. 쇠내는 그 말에는 아무 대답 없이 앞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도 며칠 지난 뒤 어느 날 쇠내는 마당가에서 아지랑이 낀 들판을 내다보다 문득 안고 있던 애를 들여다보며 너 아버지한테 간다 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지금 자기가 한 말에 저 스스로 깜짝 놀랐다. 가슴이 울렁거려지며 귀밑이 확확 달아올랐다. 누가 혹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나 해 방으로 달려들어오고야 말았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쇠내는 한참을 설레는 가슴을 진정치 못했다. 그런 가슴 한구석으로부터 아주 먼 지난날 어머니와 동네 늙은이들이 무슨 말 끝엔가 도시 여자란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격으로 아무래도 남편 따라가게 마련이라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쇠내는 자기만은 그렇지 않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절로 고개까지 저어졌다. 그러면서도 가슴속 깊이에서는 역시 자기는 가야 한다는 생각이 한층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쇠내는 아랫목에 애를 재워놓고 어두운 등장불 아래서 남편이 전에 입던 다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어 여기저기 손질하기 시작했다. 좀 만에 한 번씩 생각난 듯이 바늘 든 손을 멈추고 잠든 애를 바라보고 나서는 어서어서 하는 듯 다시 제게 손을 놀리는 것이었다. 이 밤은 얼마나 깊었는지 어디서 봄기러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1942년 봄.